올 하반기 들어서 이 박스권에 갇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은 집중 점검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대신증권 조승빈 자산배분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예, 시장 전반적인 이제 흐름을 꼼꼼히 마무리해야 또 새해를 맞이하는 거니까 연말 전략 큰 그림으로 좀 그려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사실 지난주에도 미국 시장이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반면에 이제 한국 시장은 보합세로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연말에 이제 대주주의 양도세 부과 관련으로 이제 출회되는 물량들, 이런 한국 시장만의 독특한 어떤 수급 이슈도 있긴 하지만요.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경우에는 연준의 테이퍼링의 시작과 글로벌 경기 둔화가 맞물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들, 그에 대한 우려가 코스피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3차에 걸쳐서 이제 연준이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요. 3차에 걸쳐서 진행됐던 양적 완화 정책의 종료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은 달러의 강세 전환,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 그리고 뭐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 이런 부분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 경제 자체가 수출에 워낙에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변화들, 이런 부분들이 한국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도 이제 한국 시장에는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코스피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박스권 장세가 연말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에 좀 주목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업종 분석과 함께 그 안에 의미 있는 수급 변화를 체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근 외국인들이 조금씩 우리 시장에 사들이고 있습니다. 뭐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3주 연속 사자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11월 들어서 이제 외국인이 1.5조 원 정도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뭐 올해뿐만 아니라 뭐 코로나19 이후에 월간 단위로 외국인 순매수를 비교를 해봐도 지금 11월에 매수한 규모가 지금 가장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뭐 작년 3월 이후에 외국인 순매도 규모 자체가 51조 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규모와 비교했을 경우에는 1.5조 원의 순매수가 의미 있는 어떤 시그널의 변화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는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시장들을 비교를 해봐도요, 대만과 인도 시장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절대 규모만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대만이나 인도하고 비교했을 때도 절대적인 규모가 조금 낮다라는 부분도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은요, 현재 이제 외국인 매수는 사실 IT와 자동차 쪽에 집중이 되고 있고, IT와 자동차 쪽에 매수한 금액 또한 2.2조 원 정도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규모 대비해서 두 업종의 매수 규모가 더 큰 상황이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두 업종을 제외하면 나머지 업종에는 계속적으로 외국인이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 전반적으로, 한국 시장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어떤 투자 심리가 좋아지고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IT하고 자동차 쪽에 매수가 몰리고 있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제 대표적인 수출 업종이 될 수 있을 텐데, 연말에 미국의 어떤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이런 외국인 순매수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모양입니다. 네. 이제 수출주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꾸준히 러브콜을 최근 보이고 있다. 이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봤고요. 한은의 금통위 보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큰 국내 이벤트이지 않습니까? 거의 뭐 금리 인상 유력시 되고 있다는 보도가 많은데요. 시장의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희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에서도 이번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가계부채하고 금융안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년 초에는 뭐 한국은행 총재 교체 가능성, 그리고 대선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 변화,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기가 좀 다소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적인 측면에서도 이번 11월이 좀 무난한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한국의 국채 금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좀 반영이 되면서 국채 금리가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번에 인상을 하게 되면 내년 초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면은 지금 높아진 이제 국채 금리가 이런 기준금리 인상을 상당 부분 이제 많이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한국 국채 금리가 이제 상승은 제한될 가능성을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이미 짐작을 하고 시중금리가 먼저 반응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화 과정은 어느 정도 거쳤을 것이다. 네. 이제 악재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을 주셨습니다. 네. 미국도 지금 통화 정책의 변화에 딱 그 기로에 있지 않습니까? 12월 FOMC가 복병이 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사실 이제 물가 지수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한데요. 하지만 저희는 아직까지는 12월 FOMC 회의가 복병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유는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초반부터 무리하게 이제 정책의 변화를 시행하지는 않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의 행보를 좀 살펴보면 정책의 변화에 앞서서 시장에 상당 부분 신호를 준 다음에 정책의 변화에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뭐 급격한 연준의 정책 변화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그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바이든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빠르게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물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정치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이 물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물가에 따른 어떤 정책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는 중요한 핵심 변수가 될 수밖에 없고요. 저희는 지금보다는 내년에 좀 더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워낙 요즘 연준 위원 내부에서 매파적인 목소리가 하나둘씩 좀 네네. 튀어나와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누르려는 움직임이 나오면 어쩌지 했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을 올해 안에 소화하진 않을 거라고 보셨습니다. 네. 그럼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 요인도 어느 정도 시장에 다 반영됐다라는 관점이신데요. 앞서서 힌트를 주신 부분은 소비 시즌이었기 때문에 소비 시즌에 대해서 그러면 좀 체크 포인트를 받아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이죠.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로 인해서 미증시도 오후장 휴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부분에 주목하세요? 사실 지난 10월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어떤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높이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사실 물가가 많이 올라오면서 소비 심리가 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 역시도 좀 완화시켜주는 결과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소비 지표 자체가 절대 금액으로 이제 산정을 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도 상당 부분 이제 반영이 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품 가격이 워낙에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제품에 대한 구매 시기를 좀 더 이제 앞당기는 그런 수요도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소비가 잘 나온지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11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11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에 소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올해는 저희는 뭐 그래도 소비는 양호하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내년 소비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올해 미국 소비가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던 이유 자체는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시행을 했고 현금을 이제 지급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굉장히 좋아진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가계들의 가처분 소득이나 저축률이 크게 높아졌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미국 가계들의 소비 여력이 조금씩 이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용이 지금처럼 이제 회복세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소비에 바로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고용이 계속적으로 회복이 되는지 여부, 이 부분들도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서 이제 소비가 지속되는지 여부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용 지표와 소비 지표를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는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고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말 자산 전략 중에서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큰 그림도 잡아주시겠지만, 앞서서 국내와 맞물려 있는 쇼핑 시즌 관련 기업들은 아무래도 IT나 뭐 자동차나 이런 수출 기업들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편중도를 조금 맞춰야 될까요?
저희는 아직까지 이제 풍부한 유동성이 이제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의 테이퍼링의 시작,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 이런 흐름들이 맞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은 좀 이제 그 어떤 시장의 불확실성에 좀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뭐 대형 수출주들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내년 1, 4분기 정도까지는 좀 위험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성장성이 둔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성장주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양호한 그런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고배당주나 리츠 같은 인컴형 상품들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당주 그리고 리츠 쪽에도 관심을 높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 1분기까지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방어적 전략으로 고배당과 리츠 관련주를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장주는 그 반대의 개념이지 않을까요? 네. 예. 반대의 개념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시장 이제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개선이 됐고 그다음에 경기 둔화 국면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뚜렷한 실적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성장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가져가시는 게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기업들이 성장주에 해당이 될까요? 사실 뭐 대표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성장 자체가 이미 이제 예상이 되어 있는 뭐 2차 전지가 대표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과정에서 뭐 인터넷 관련주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여전히 좀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계속 주목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2차 전지 관련주와 인터넷 관련주라고 하면 인터넷은 국내 카카오 네이버밖에 없는데요. 두 기업 말씀하시는 두 기업 거죠. 하고요. 그리고 사실 아무래도 이제 연준의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 둔화 국면이 나타나게 되면 사실 국내보다는 또 미국 성장주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양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미국 성장주가 조금 더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조금 더 넓히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럼 미국 성장주 쪽으로 말씀을 주신 거네요. 인터넷, IT, SNS 업체들 말씀 주신 것 같고요. 2차 전지 쪽은 전기차에 대한 이제 시장 침투력이 이제부터 시작인 개화 국면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성장주 말씀을 주셨고 연말까지 안정적인 이 방어 전략 가운데 고배당과 리츠 관련주 대응 전략 주셨습니다. 네, 연말에 자산 전략 이렇게 체크해봤고요. 대신증권 조승빈 자산 배분 팀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성공 투자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양 지수 엇박자를 계속 오늘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단기 급등했었던 게임주, 뭐 컨텐츠주들이 밀리면서 코스닥 지수가 0.5%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요. 103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의 수급 쏠림이 나타나면서 코스피가 0.78%의 강세권 유지하는 흐름이고요. 299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는 점입니다. 한 60-70%의 종목군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응 전략은 또 수급 상황 꼼꼼히 따져보시면서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